자, 오늘 검사 결과 잘 나왔습니까? 어디 F가 A로 됐어요? P가 대부분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예, 거의 대부분 좋아졌죠? 예, 체중이 한 4kg 이상 빠지신 분 있어요? 예, 우리 이성근 장로님 몇 킬로 빠졌어요? 와, 예, 1등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한 3kg 이상 빠지신 분, 예, 3kg 이상, 예, 또 2kg 이상 빠지신 분, 예, 대부분 한 평균 3kg 정도는 빠져요. 예, 많이 빠지면 한 5kg, 6kg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너무 급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꾸준히 빠지면서도 요요 현상 없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요요 현상 없는 백투에 된 다이어트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빠져도 나중에 다시 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다이어트 방법이 한 거의 2만 6천 종류가 출시가 됐지만 그 중에 99.5%는 다 요요 현상 때문에 실패한 그런 다이어트 방법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 된 다이어트는 뭐가 다를까? 그래서 요요 현상 없이 어떻게 체중이 근본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96년에 비만은 질병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라고 하면은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만 6천 가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왜 다 실패했을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살쪘지? 하고 자기가 혼자 진단을 해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살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먹어서 쪘지. 그러니까 방법도 간단해요. 굶으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100% 요요 현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지 않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살살 달래주면서 해야 배고픈 줄도 모르면서 살이 빠지고 요요 현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호르몬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배가 고파 죽겠다. 이걸 좀 알아야 얘한테 안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배고픈 증상이 나타날까 하고 보니까 이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배고파하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렐린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주로 위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언제 분비가 되느냐? 칼로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칼로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부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양과. 그래서 위장이 하여튼 부피적으로 비어 있으면 그때 바로 그렐린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위장이 비어 있지 않도록 해주면 그렐린 호르몬이 안 나오고 배고픈 걸 모르는데, 그럼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위장을 채워주면 그렐린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배고픈 걸 모르겠죠. 그런데 위장을 소고기로 채운다. 그때 하고 위장을 양배추로 채운다. 그렐린 호르몬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하여튼 채워졌으면 그렐린은 안 나와. 배고픈 건 없어.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칼로리 밀도가 다르잖아요. 같은 부피에 비해서 이 소고기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런 음식을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이다 그래요. 그런데 양배추는 같은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작으니까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렐린 호르몬은 칼로리는 신경을 안 쓰고 위장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얘는 신경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햄버거나 소고기로 여기를 채워주면은 배가 안 고프기는 하겠지만은 칼로리가 넘치니까 그게 다 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혼이나 아니면 양배추나 이런 걸로 먹어주면은 배는 똑같이 안 고픈데 칼로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살이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 호르몬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 배고픔, 배부름 이런 기전을 조금만 알면은 그렇게 생으로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렐린 호르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배가 부르다 하는 느낌은 왜 만들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렙틴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되는가 하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만 해주면은 배가 부르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얘들을 비위를 너무 거스리지 않으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살이 빠지도록 해주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체중이 일정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체중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 체중이 얼마에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 62. 그러면 체중은 62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특별히 질병이 없으면 자기 체중이 세팅이 돼 있어요. 나는 65kg에 세팅이 돼 있다. 나는 53kg에 세팅이 돼 있다. 이것을 셋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밥을 어떤 때는 내가 뭐 영양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칼로리를 먹을 수 있겠어요? 대충 먹어도 언제나 체중이 그 체중으로 유지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때보다도 계산은 안 했지만 칼로리를 좀 더 많이 먹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하루 쓰고도 남는 거야, 칼로리가. 그럼 남는 칼로리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지방세포가 조금 더 늘겠죠. 자, 느는데 지방세포에서 바로 렙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1994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의사들은 다이어트에 손을 대질 않았어요. 뭐 배고픔이 뭔지 배부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이 살과의 전쟁을 치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94년도에 이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게 나오면은 배불러 하는 느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 배고픔과 싸우면서 비만을 정복할 수 있겠다.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된다?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그래서 밥을 조금 더 먹어서 지방세포가 늘어난 날은 렙틴 호르몬의 양도 늘겠죠. 그럼 이 렙틴 호르몬이 어디로 찾아가는가 하고 추적해 보니까 여기 뇌에 있는 뇌하수체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뇌하수체에 초인종이 붙어 있는데 렙틴 호르몬으로만 눌러지는 초인종이 있어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딱 누르면 띵동 하고 신호가 가면서 여기 뇌에서 배불러 하는 느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조금 더 먹은 날은 렙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렙틴 호르몬이 더 많이 누르니까 배부르다고 하는 느낌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끼에 밥을 먹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미 배가 부른 느낌이 있으니까 밥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욕이 어제보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니까 밥을 한 사발을 먹을 마음이 없어요. 먹다가 한 두 수저 남겨 덜 먹은 거예요. 다른 날보다 오히려 덜 먹으니까 그날은 이제 내가 활동하는 것만큼도 에너지를 못 먹었으니까 어제 저장해놓은 지방세포를 풀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쪘던 것만큼 체중이 그만큼 줄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기전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의 세팅되어 있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때 조금 더 먹었어도 그 다음 끼에는 덜 먹고, 덜 먹으면 그 다음 조금 더 먹고, 그러면서 셋 포인트에서 1kg 더 찌든지 1kg 빠지든지 거기서 쭉 유지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하나 가지고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드디어 1900 몇 년 뒤에 99년도에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만 잘 이해하면 배고프지 않고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렐린 호르몬은 언제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위장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나와요. 위장이 비어 있으면 그렐린 호르몬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면 또 뇌하수체를 찾아가요. 여기서 그렐린으로만 눌려지는 초인종이 있는데 딱 누르면 띵동 하면서 배고파하는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밥을 조금 덜 먹었더니 위장이 비어있고, 그랬더니 그렐린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렐린 호르몬이 초인종을 눌렀더니 무슨 느낌이 나온다? 배고파하는 느낌이 드니까 밥상 딱 보면 아예 처음부터 한 사발 더 시켜. 식욕이 증가돼서 그거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발 먹고 밥을 더 먹어. 더 먹었기 때문에 활동은 뭐 매일 비슷한데 그거 쓰고도 남으니까 다시 체중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이 서로 세팅된 포인트를 유지하려고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면서 밥을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하면서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이해하고, 그런데 왜 체중이 60에서 80으로 늘었느냐? 예전 처녀 시절의 몸매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고 요요 현상 없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들과 함께 살펴보면 고생하지 않으면서 너무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살을 빼고 옛날 체중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그냥 많이 먹어서 살쪘지 그냥 굶으면 되지 않을까? 굶으면 굶을 때는 빠지지만 언젠가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6개월 만이냐 1년 만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나는 실패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인데 비만만큼은 어찌할 수 없겠다.
이게 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 한방 통틀어서 백투에덴 다이어트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요요 현상 없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옛날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수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서 진짜 엉터리 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많아요. 요거 한 알만 먹으면은 그냥 먹고 운동 안 해도 잠만 자도 살 빠집니다. 뭐 요런 거 많이 나오죠. 이건 100%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몸이 다 망가지든지 언젠가는 요요 현상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그럴듯하다고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덜 먹고 운동은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덜 먹으니까 에너지가 좀 부족하지요. 그럼 옛날에 저장해 놓은 지방질 뜯어다 태우면서 움직일 거예요. 살이 빠집니다. 거기다가 또 안 먹었는데 운동은 더 해요. 그러면은 운동하면서 칼로리를 또 쓰니까 살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저칼로리 유산소 운동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은 요요 현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부터 이제 밥을 반사발씩만 먹어요. 이제 칼로리를 적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은 옛날보다 더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오늘 활동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못 먹어줬잖아요. 그러면은 몸속에 옛날 저장해 놓은 지방세포를 태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지방이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세포도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밥 속엔 주로 탄수화물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어.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을 안 먹으면 다른 에너지가 있죠.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질을 이제 태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몇몇의 세포는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겠다고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지방질 써라고 그러는데 난 죽어도 지방질은 안 쓴다. 그러면은 주인은 살을 빼려고 탄수화물은 안 먹지, 지방질은 안 쓴다고 그러지. 그럼 뭐밖에 없어요? 단백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세포에 제일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몇몇 세포는 단백질을 써서 살아가고, 그 단백질이 제일 많은 곳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가 누구냐? 무시할 수도 없어요. 뇌세포는 지방세포는 안 씁니다. 또 신경세포도 지방세포는 에너지로 쓰질 않아요. 또 적혈구도 똑같이 지방은 안 씁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친구들이 뭐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은 안 쓰겠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단백질을 쓰기 때문에 근육이 100% 같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분명히 살이 빠지는데 지방과 근육세포가 빠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기초대사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잠만 자도 쓰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잠만 자도 쓰는 에너지, 이것을 기초대사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대사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잠만 자고 나도 에너지 다 썼으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기초대사 에너지가 낮은 사람은 아무리 운동해도 먹은 게 다 사용이 안 되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기초대사 에너지를 높여줘야 되는데, 자, 이 기초대사 에너지는 어떤 세포가 많이 쓸까 하고 보니까 기초대사 에너지 중에서 40%는 근육세포가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살이 빠지는 건 기분이 좋은데 근육세포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기초대사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언제까지나 굶을 수는 없죠. 언젠가는 밥을 먹어야 돼요. 이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을 뺐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밥 먹을 때도 예전보단 더 먹을까요? 덜 먹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체중을 유지하고 요요 현상 안 나타나게 하려고 진짜 노력을 합니다. 밥은 옛날보다 덜 먹어요. 그리고 운동은 옛날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요요 현상이 왜 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볼펜 들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기초대사 에너지가 1500kcal였어요. 밥만 먹고 자도 1500kcal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에 밥을 얼만큼 먹었는가 하면은 2500kcal를 먹었어요. 2500kcal. 자, 그러면 잠자고 났더니 얼마를 썼어요? 1500을 썼어.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1000이 남아. 1000을 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샐러리맨들이 직장 왔다 갔다 하고 복사 한두 장 하고 왔다 그러면 500kcal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고 뭐 그냥 요 정도 직장 생활하는 활동 에너지가 500kcal를 썼으니까 이제 얼마만 더 쓰면 돼요? 500만 더 쓰면 돼. 그런데 예전에는 운동을 안 했으니까 500이 그대로 살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살을 한 10kg 뺐습니다. 근데 빠진 것까진 좋은데 이제 먹는 날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너무 힘들게 뺐으니까 요요 현상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밥을 옛날보다 덜 먹었어요. 밥을 줄였습니다. 얼만큼을? 한 사발이나 덜 먹었어. 저녁을 안 먹었다 이거예요. 세 사발 중에서 한 사발을 줄였어요. 줄였고, 그리고 또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이나 했어. 이 정도면 노력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요요 현상이 오느냐? 이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지방만 빠진 게 아니라 근육도 빠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 정도 기초대사 에너지를 쓰던 사람이 기초대사 에너지가 1000으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옛날보다도 밥을 한 사발 덜 먹었으니까 2500kcal 먹던 사람이 밥 한 사발은 300kcal가 나옵니다. 300kcal를 덜 먹었다는 거잖아요. 덜 먹었으니까 몇 kcal를 먹었어요? 2200kcal를 먹었고, 자,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잠자고 났더니 얼마를 썼어요? 기초대사 에너지가 1000을 썼어. 그럼 이제 1300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직장을 옛날처럼 똑같이 갔다 왔으니까 500을 썼어. 그럼 얼마가 남아요? 이제 800이 남잖아요. 800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운동을 1시간씩 했으니까 운동을 1시간 하면 300kcal를 써요. 그러면은 300을 썼으니까 그래도 얼마가 남아요? 그래도 500이 남아요. 500만큼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 뭐 어떻게 더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칼로리는 남아 돌아가고 기초대사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에 밥도 한 사발이나 덜 먹고 운동도 안 하던 거 1시간이나 더 하고 그랬는데도 체중은 오히려 더 증가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도 이 백투에덴에서는 어떻게 요요 현상 없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근거를 좀 이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여자예요. 기네스북에 오른 여자 중에서 제일 뚱뚱한 여자는 폴린 포터라고 그러는데 체중이 700파운드, 317kg이 나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여자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상 탓이라고 그랬어요. 다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조상 탓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120kg이 나가고 어머니는 180kg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 8명 자식을 낳는데 낳기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빼놓고는 다 120kg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유전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만은 유전과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 부모 둘 다 뚱뚱하다.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가 비만일 가능성은 70%가 넘습니다. 두 부모 중에서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날씬하다.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비만일 가능성이 40%가 넘어가요. 둘 다 날씬하다. 그런데도 뚱뚱한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은 10%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만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비만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100개 이상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비만은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는데 이제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유전자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이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이 백투에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유전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날씬해질 수가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됐어요. 비만 유전자 내가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먹는데도 나는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후생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비만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만 유전자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남서부 지역에 이쪽 LA 지역 그 근처에 피마 인디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디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몽골족이에요.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다 같은 것도 많아요. 옛날 우리가 같이 몽골 고원 쪽에서 살다가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 중에 한 형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알라스카를 거쳐서 캐나다, 미국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먹을 게 풍부해서 잔뜩 먹고 또 어떤 때는 막 몇 달씩 사막을 또 걸어가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때는 또 굶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비만 유전자가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 밥을 먹으면 이걸 다 에너지를 저장해 준다는 게 비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몇 달 굶을지 모르니까 음식 있을 때는 잔뜩 먹고 이것을 전부 여기다 저장을 해놔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비만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유전자가 있는 이 피마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세기 내지 13세기 경에 이제 이쪽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런데 1950년대까지는 비만 유전자가 있지만 먹을 게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만 유전자가 있어도 많이 먹었을 때 저장이 잘 된다는 얘기지, 안 먹는데 비만 유전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1950년도까지는 인디언들은 전부 말라깽이였습니다. 뚱뚱한 인디언들이 없어요. 뚱뚱할 만큼 먹을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비만 유전자 써먹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땅에서는 저 유럽에서 넘어온 이 백인들이 다 빼앗아 버리고 인디언들은 막 아주 척박한 산속으로 다 쫓겨 나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 이러다가 멸종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디언 보호 정책을 펼치게 합니다. 펼쳐요. 그래서 인디언 출생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돈을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돈을 줍니다. 그래서 얘들은 공부도 안 해. 공부해봤자 그 월급보다 더 받기도 뭐 쉽지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월급을 딱 받으면은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데는 전혀 노력을 안 해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왔지, 그 속에는 비만 유전자가 있지. 그래서 이 2000년대는 조사를 해보니까 인디언들이다 그러면 다 뚱뚱한 거야. 10명 중에 9명 다 뚱뚱보예요. 비만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는 당뇨 환자입니다. 비만 유전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만 유전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뚱뚱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가, 그때 그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우린 조금 더 내려갈래요 하고 멕시코까지 내려갔어요. 똑같은 비만 유전자를 가졌는데 그들이 멕시코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만 유전자가 있는데 2000년도는 다 뚱뚱해지는 건가 하고 가보니까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들은 아직도 보호 정책을 안 펼쳐요. 자기네 민족도 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비만 인디언은 거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속에 비만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제대로 조절만 해주면은 얼마든지 비만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후성유전학,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은 후생유전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유전자 속에 비만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 속에 시토신은 언제나 구아닌과 짝을 맞추고 아데닌은 티민과 짝을 맞추는데, 염색체 몇 번째 순서에 이 순서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만 유전자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시토신에 달라붙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있는 영양물질, 바로 메틸기라고 하는 것이 시토신 부위에 달라붙기만 하면은 이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버려라 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만 유전자,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비만 유전자 스위치는 꺼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날씬하게 살 수도 있다. 이게 후생 유전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럼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만 배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는
건강하게 날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세팅 포인트 개념으로 요요 현상 없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원리를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셋 포인트가 60kg로 맞춰진 사람이 있어요. 몸이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칼로리 계산 안 해도 언제나 60kg입니다. 1kg 찌든지 1kg 빠지든지 거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설명한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의 상호 조절 작용에 의해서 언제나 60kg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5kg, 70kg, 75kg, 80kg 막 늘지요. 그러더니 80kg로 세팅이 돼버렸어. 이제 언제나 80kg야. 그런데 이렇게 몸무게가 무거우면 관절도 아프고 계단 올라갈 때 숨도 차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처녀 시절 몸매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60kg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굶으면 60kg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가지고는 결국 우리 몸은 셋 포인트 체중으로 결국은 돌아가도록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셋 포인트가 60에서 이미 80으로 상향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먹고 굶어 가지고 살이 빠지는 것 가지고는 결국은 몇 킬로로 돌아가게끔 맞춰져 있다고요? 80kg로 돌아가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안 먹고 차원 가지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왜 60에서 80으로 셋 포인트 자체가 상향 조절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셋 포인트가 60에서 80으로 상향 조절된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생활 습관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살 때는 그냥 밭 깔고 논농사 짓다가 해가 지면은 괜히 그 등잔불 밑에서 코 다 끄슬려 가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해만 지면 잤어. 근데 서울로 이사 오면서 밤 1시까지 막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이 생활 습관이 바뀐 거죠. 그렇게 잠자던 시간에 1시까지 잠을 안 자다 보니까 10시쯤 되면 배가 고플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픈데 왜 10시쯤 되면 꼭 누가 와서 라면을 호로록 하고 텔레비전에서 먹는지 몰라요.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네. 옛날에는 10시에 라면 먹던 습관이 없었는데 이게 그냥 라면이나 하나 좀 끓여 먹어볼까 하고 끓여 먹었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서 이제 10시에 라면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됐어. 이건 생활 습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체중이 올라갔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기를 예전에는 명절 때냐 동네에서 그냥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눠 먹던 정도, 1년에 한 서너 번 먹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먹네. 이것도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으로 변한 거예요. 거기다가 미량 영양소 부족, 잔뜩 먹기는 먹었는데 그 땔감 영양소가 태워지려면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라고 하는 요 불소식의 영양소, 미량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은 옛날처럼 여러 가지 채소로 배를 채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채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고기 위주로 먹으면은 기껏해야 상추 한두 입 그냥 싸서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잔뜩 고칼로리 식품으로 먹었는데 요걸 태우는 불소식의 영양소가 부족해서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고 이게 전부 지방으로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 또 옛날보다도 운동이 부족합니까? 옛날에는 시장도 한번 가려면 1시간 걸어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100m만 가도 차 시동 걸지. 전체적으로 운동이 부족해졌어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또 많아졌습니까? 밤에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보고, 이 셋 포인트 자체가 60에서 80으로 올라간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먹어서 살쪘지 하고 그냥 굶는 것 하나면은 될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굶은 것만큼 틀림없이 살이 빠져. 맨날 체중계 올라가서 1kg 빠졌다, 0.9kg 빠졌다 좋아하는데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밥을 조금 덜 먹고 덜 먹는 것 가지고는 이미 셋 포인트가 80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80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실수를 반복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어떻게 하길래 60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러느냐? 총각 시절 몸매로 어떻게 내려간다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셋 포인트가 상향 조절된 이유 자체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디톡스는 필요합니다. 일단 빼야죠. 이렇게 빼는 것까지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도 배가 덜 고프면서 빠집니다. 어디 오늘 좀 할만합니까?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사람들 많지요. 뭐 한 달도 하겠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다이어트보다도 이 프로그램은 할만합니다. 배가 고플만 하면 뭐가 자꾸 먹는 시간이 오잖아요. 진짜 할만해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그냥 일주일에 3kg씩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3kg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한 달에 1kg 빼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냥 일주일에 3kg씩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조금 허전할 뿐이지 계속 빠져. 근데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이어트 프로그램 치고 백투에덴만큼 강의 시간이 긴 데는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고기가 문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이 셋 포인트가 80으로 상향 조절된 원인이 있으니까 이걸 고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들었을 때보다도 굶어가면서 들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게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예전에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혈압의 원인은 짜게 먹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짜게 먹습니다. 소금을 빼세요. 그래도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빼고서 국 끓여다 주면 국물은 날아가요. 안 넘어갑니다, 혓바닥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4일만 디톡스를 하잖아요. 혓바닥이 디톡스가 돼가지고 이게 싹 청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조미료로 찌들어 있고, 김치 매운맛으로 찌들어 있고, 소금 짠맛으로 찌들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건강에 해롭다고 해도 그 빼고서는 못 먹게 돼 있어. 메스꺼서 넘어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 먹어보세요. 소금 하나도 안 넣어도 없어서 못 먹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미료 다 빼도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요. 너무 맛있어. 당근은 당근 맛, 시금치는 시금치 맛, 그 자체 하나하나 맛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며칠만 하면은, 예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먹어왔는데 그거 아니야 그래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디톡스를 통해서 일단 멈춤을 했어요. 들어보니 이게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심한 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디톡스를 하고 나면은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밤 10시에 라면 먹는 거 하나 끊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이미 이 리듬이,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리듬이 저녁 10시에 라면을 먹어야만 되도록 조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라면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지금 이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다 해처 모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처 모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10시에
밥을 안 먹을 거야, 라면 안 먹을 거야. 그럼 안 먹어진다니까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 먹고도 돼.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은 그 모든 생활 습관을 완전히 고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백투 에덴에서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셋 포인트가 상향 조절된 그 원인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톡스를 했더니 일주일에 한 3kg씩 계속 빠져서 60kg 되는 건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60kg가 됐는데 그냥 굶어서 60kg가 아니라 이제는 밤 10시에 라면은 절대 안 먹는다. 이제 고기를 안 먹어. 고기 안 먹고도 얼마든지 5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았어. 그 얘기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고기를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피부가 더 좋아. 이야, 진작에 이렇게 살 걸. 너무 좋네. 그러면 예전에 잘못된 이 상향 조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생활 습관을 다 바꿔서 살아가는 한은 60kg에서 이제 세팅 포인트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덜 먹고 덜 먹는 것 가지고는 여전히 내 몸무게는 60kg로 돌아가도록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 없이 60kg를 유지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다이어트는 먹는 것만 뭐 팔고 뭐 하고 막 요거만 가지고 하는데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거기다 조금 더 이제 잘하는 데는 이거 먹고 운동하고 두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 에덴 디톡스를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잘못된 생활 습관의 길로 계속하면은 결국은 비만이 오고, 비만이 오면 유방암도 오고, 유방암이 오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로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던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알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엘서에 보면 금식하면서 돌아오라고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일단은 금식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서도 가장 큰 고치기 어려운 습관은 식생활 습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느냐? 먹는 것에 관계된 그 본능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제일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잘못 먹는 거 고치라고 해도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안 되니까 일단 멈춰라, 금식해라, 일단 며칠 먹지 말아봐라. 안 먹는 건 지금 며칠 해보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잘못 찌들어버린 모든 게 싹 청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길이 잘못됐어. 멈췄더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운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스위치가 꺼진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셋 포인트 자체가 이미 상향 조절됐는데 좀 굽는 방법만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요요 현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셋 포인트가 60에서 80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살아온 모든 생활 습관을 다 제거해주고 고쳐주는 걸 병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60kg로 계속 요요 현상 없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요요 현상 없이 성공할 수 있고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 될까? 이제는 남자 여자 통틀어서 세계 1등인 기네스북에 오른 비만 챔피언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마뉴엘 우리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톤이 넘어요. 체중이 570kg니까 웬만한 용달차에다가 올려면 용달차가 찌그러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 결심을 해서 기네스북에 또 하나가 올라가요. 몸무게를 가장 많이 뺀 사람으로 올라갑니다. 300kg을 뺐으니까 혹시 도전할 사람이 있겠어요? 기네스북에 300kg 뺄 게 없어서 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에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빼려고 그러느냐? 이 친구는 570kg가 나가는데 왜 빼려고 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애인이 생겼어.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처럼 강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570kg 가지고 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하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세계에서 수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고쳐주면 홍보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해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 의사는 위장에다가 고무공을 하나 넣어준다는 거예요. 고무공을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그렐린 호르몬은 원리가 간단하다고 그랬죠. 위장이 비어 있으면 나오고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면 배가 고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연구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공을 하나 딱 넣어놨더니 밥을 한 수저만 먹어도 배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배가 안 고파. 그럼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냥 고무공이 아니라 어느 날 밥을 먹었는데 밥이 조금만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어도 속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득하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기다 항상 고무공을 넣어놓고 사니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빼줄래요? 그랬더니 지방을 수술로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은 걸 지방을 다 칼로 찢어서 내면 저 살 까죽으면 또 다 어떡한대요? 뭐 같이 잘라서 해준다고 해도 맨 온몸에 칼자국 천질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지방흡입 수술만큼은 하지 마세요.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 그 원인은 고치지 않고 그냥 돈이 있다고 지방만 가서 딱 빼버리면 이건 최악의 다이어트가 돼요. 지방세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소를 저장해 주는 일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배가 나왔느냐? 먹는 것이 독소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습관이. 햄버거 먹지, 튀김 먹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식생활 습관이 독소를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소가 좀 들어왔지만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려면 지방으로 이렇게 또 좀 포장을 해놔야 피해가 좀 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한은 이 독소를 저장할 포장지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지방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햄버거 먹는 습관은 고치지 않고 지방만 싹 빼버렸어요. 쉽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 복근 운동 조금만 해도 아주 막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걸 칼로 다 뽑아냈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이 움직이면 또 터집니다. 그래서 보름 한 달 동안 등에 기부스를 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똥오줌도 가려내줘야 되고, 일어나면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수술하고서도 안 된 여러 환자들이 우리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와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한 청년은 지방흡입 수술하고 퇴원하면서 통닭 3마리 먹었대. 그걸 고치지 않는 한은
도로 쪄 가지고 온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먹는 독소를 많이 먹는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만 딱 걷어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을 때 독소가 많이 들어왔지만 저장 창고도 많으니까 그냥 대충 됐어요. 근데 독소는 옛날만큼 똑같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장 창고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얘가 막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이건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줄랍니까? 그랬더니 위장을 한 3분의 1을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위장이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딱 주먹만해지니까 한 주먹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안 먹을 거 아니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몸에서는 계속 칼로리를 요구하면은 위장은 그냥 금방 늘어나게 돼 있어요. 위장 금방 늘어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무슨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했기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살을 뺐을까? 300kg나 뺐을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다이어트 방법은 생활 습관을 고쳐서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약 하나 먹고 지방 흡입 수술 이런 방법보다도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결과가 남은 것은 생활 습관을 고쳐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고치면 모든 이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좋은 유전자 스위치는 켜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유전자대로만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투 에덴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 에덴에서는 그냥 디톡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 쌓여 있는 것 며칠 동안 디톡스로 딱 빼주는 비우기 프로그램도 하고, 비우기만 가지고는 아무리 정상 체중이 됐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먹을 것이고 먹으면 도로 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그 체중이 유지하도록 먹으면서 하는 채우기 프로그램을 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 습관 8가지를 배우고 또 실천을 하면서 내가 습관이 되게 해주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밤 2시에 자던 사람이 거기 가면은 다 10시에 자게 돼요. 10시에 자는 게 좋다고 배워도 소용이 없지만 이미 거기서 10시에 자 왔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 그렇게 자는 거 어려움이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이미 고쳐졌고, 집에 와서 그렇게 살면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 된 8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첫 번째 B는 believe, 된다. 약 안 먹고도 얼마든지 정상 체중 돌아갈 수 있다. 믿음 생활을 해주시고, 또 백투 에덴에서 A는 에어, 이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호흡요법. 또 C는 컨티넌스,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0시에 옛날 습관이 있어서 좀 먹고 싶지만 그냥 자자 하고 절제, 컨티넌스, 절제 생활을 하고, 또 K는 keeping the Sabbath,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주는 거예요. 과로를 하면은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절제 생활. 또 E는 exercise, 운동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구나. 운동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된 운동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exercise. 또 D는 drinking water,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외부적으로 사용하는지, 이 물을 잘 사용하는 생활. 또 다른 E는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큰일 나지만은 적당하게 즐길 정도로 사용하는 일광요법의 생활을 또 배우고, 요거 하나 잘하면 면역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N은 nutrition,
요런 영양을 먹는 게 최고로 예뻐지고 최고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요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었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는 스위치 꺼버리고, 또 꺼져 있는 좋은 유전자는 스위치가 켜지면서 에덴 동산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백투 에덴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백투 에덴, 암을 치료도, 암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백투 에덴, 위장병 치료도 백투 에덴, 결국은 다 같은 원리로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와 있지만 다이어트도 되고 위장병도 치료되고 뭐 당뇨병도 치료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서 상향 조절된 셋 포인트를 예전의 셋 포인트 체중으로 완전히 다시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배웠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백투에덴 아니고는 뭐 하나 팔아먹고 끝나지, 먹을 때뿐입니다. 나중엔 다 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백투에덴을 쳐도 많은 강좌들이, 동영상들이 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 총체적인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수영 클래스 가서 칠판에다가 뭐 몸이 뜨는 원리, 호흡법 1년을 배워도 수영 못합니다.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하루 갔다가 그냥 물 먹으면서 헤엄치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니겠어요? 요거 이론으로 배우려면 어려워요. 그냥 딱 백투에덴 센터 가는 날부터 시간표대로 백투에덴을 실천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면 그냥 다 배우는 겁니다. 온몸으로. 이게 제일 빨라요. 호흡요법을 뭐 칠판에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요법 안 돼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 뭐 좋은 줄 알지만 안 되잖아요. 가면은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생활을 한번 딱 배우면, 몸으로 배우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집에 와서.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저녁 때까지 이어서 디톡스가 아니고 이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먹으면서도 정상 체중으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백투에덴 식이요법,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으면서 요요 현상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안 먹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고기는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고기 먹어서 배부르다 그러면 칼로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고기를 먹으면은 왜 해로울까? 고기뿐만 아니라 에덴의 음식에는 생선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너 만들어서 제일 잘하는데 요렇게 먹으라 하고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물건을 만든 메이커는 매뉴얼에다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매뉴얼이라도 움직이는 이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지 매뉴얼에 틀림없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먹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기록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는 그런 경전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요즘 얘기로 하면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추도 씨가 있습니까? 있죠. 배추도 씨가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추나 상추는 씨를 먹지 않고 잎사귀를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잎사귀는 주로 현대 용어로는 채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리도 잎사귀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리를 잎사귀를 주로 먹기보다는 그 채소는 씨앗을 주로 먹어요. 보리쌀을 먹어. 벼도 잎사귀를 먹는 게 아니라 씨앗을 먹어, 쌀을 먹어. 요즘 얘기로 하면은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을 먹을 수 있고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뭘 먹을 수 있다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 보니까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겠죠. 요즘 얘기로는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사과는 사과 씨를 먹는 게 아니라 과육을 주로 먹습니다. 살구도 살구 씨를 먹는 게 아니라 살구의 과육을 먹어요. 과육 부분을 먹는 것은 우리는 지금 과일이라고 부르고, 아몬드는 살구하고 비슷한데 과육을 안 먹어요. 그 속에 있는 씨앗을 깨서 먹습니다. 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런 씨앗을 주로 먹는 것을 우리는 견과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곡식을 먹을 수 있었고, 채소를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견과류와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해석을 해도 고기와 생선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 보자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헷갈려요. 언제는 이걸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했다 헷갈려서 하나님이 그냥 막 맨날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음식물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시대적으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이 음식이 약간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준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음식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적으로 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은 음식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채식을 하라고 돼 있어요. 육식은 허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환경에서 살기만 한다고 하면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과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영원히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뭐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절대로 안 죽어. 그때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서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계속 하나님과는 멀리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삶을 살면서 이 지구 전체가 죄로 그냥 가득 채워지게 돼버렸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중에 아직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노아의 가족 8명이라도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물로 전 세계를 다 씻어주는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까? 자,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이 지구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는데 물층도 없지. 우주선, 자외선 그냥 막 내려오지.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전 세계가 다 물로 뒤덮였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노아 방주에다가 뭐 가지고 간 양식, 곡식 같은 거에 어떻게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채소가 어떻게 거기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식단대로만 율법적으로 고집을 하면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 특별한 변화된 상황에서 채소만 먹으라고 하면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직후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원칙은 동일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응급 상황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 먹어라 하고 레위기 11장에서 다시 음식에 대한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는 보니까 고기가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먹으라고 돼 있어. 그러나 원칙은 똑같다니까요. 언제나 더러운 건 먹지 말아라.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채소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는 고기를 일부 먹으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지만 거기에 독소가 많은 고기가 있고 적은 고기가 있으니까 요런 건 먹고 요런 건 먹지 말아라. 그 기준법은 여전히 정결하냐 정결하지 아니하냐를 가지고 이 독소가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법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점점점 이 타락의 길로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점 에덴과는 먼 삶, 신락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드디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딱 유턴, 터닝 포인트를 찍고 이제 우리를 에덴으로 데리고 가주시는 복락원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에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인데 약속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와서 다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의 음식을 보면은요, 육식은 다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에덴의 음식을 먹게 되어 있고 에덴에서 있었던 생명과도 다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지금은 육식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 영양학적으로도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너무 오염이 돼서 칠재앙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오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이산화탄소 막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하늘에 층을 하나 이 온실처럼 비닐하우스처럼 쳐져가지고 지구가 막 뜨거워져서 저 남극 북극의 빙산 다 녹아가지고 다시 노아홍수 오게 생겼다. 그거 다 녹으면 옛날처럼 다 산이 뒤덮인다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이걸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우리 다시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온실 효과 일으키는 거 우리 절제하자 하고 이거 계약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우리가 돈 더 쓸게 하면서 다 주도적으로 계약을 협정을 했는데 트럼프가 오늘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빠질 낸다. 왜 우리가 돈 더 내느냐? 뭐 다 그냥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우선 당장 미국 사람들 조금 더 사는 게, 더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게 보통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염되는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는, 너무 오염이 많이 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라도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채소보다도 10배 이상 독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오염된 세상에서 내 몸속에 독소는 할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고기 속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면은 그 속에 섬유질이 있어서 이 섬유질이 독소를 다 스폰지처럼 끌고서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염증으로 악하고 독하고 헌내가 나타나지 않고 온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비결이 있는데,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66장을 잘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죠.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약은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이 돼요. 자, 이 제2 이사야서는 그 침례 요한이 외친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것이 제2 이사야가 시작되면서 딱 이게 등장하면서 제2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39권. 신약은 27권.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서이고 40장부터 27장이 제2 이사야서예요. 40장 제2 이사야가 딱 시작하는 페이지에서 침례 요한이 외쳤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 기별이 딱 등장하면서 제2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부터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부터 그러면서 맞춰져요. 그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 이사야 66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뭐에 감싸여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불에. 초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오실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뭘 베푸신대요? 심판을 베푸신대요. 새하늘 새 땅 내려오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자, 심판이 있는데 살아날 사람, 멸망할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멸망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한 자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자기 스스로는 십자가 믿고 자기 스스로는 일평생 지은 죄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데도 결국 멸망당하면 거예요. 이유는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레위기서에서 얘기한 부정한 음식, 독소가 많은 음식,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자는 결국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든 자기가 뭐 성도라고 얘기하든 다 멸망당한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거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불신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는 비결은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남느냐?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어떤 행동으로 쟤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네 하고 증명된 건 무슨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먹는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먹는 행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에덴 들어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데 쟤는 진짜 믿음이 있다, 그건 어떤 행동으로 우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게 만만한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심해도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본능 중에서도 가장 큰 본능이 뭐예요? 식욕이 더 커요? 성욕이 더 커요? 그건 배고파 보면 금방 알아요. 식욕처럼 강한 본능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식욕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들어갈 때 11금 내고 이런 거 쉽습니다.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러나 이 먹는 것,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까지도 내 느낌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정도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에 이런 부정한 것 먹으면 아무리 용서받았다, 뭐 성도다 해도 결국은 망한다 했으니까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말씀들을 따라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독소가 많은 음식은 멀리 해야 되겠구나. 고기가 10배 이상 독소가 많구나. 에덴에 들어갈 사람이니 에덴의 음식으로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절제하고 특별하면서 먹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에덴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 에덴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먹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에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영혼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염증 생기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면 음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먹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한은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7재앙 중에서 오염되면서 7재앙이 밀려오는데 그 7재앙 중에서 악하고
독하고 헌데, 이게 염증이 심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확실히 고기를 먹으면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몸이 흠없이 살아남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식탁에서 육식이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으라고 주신 비결이었구나,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번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좀 낮 강의는 마치고 저녁 때에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살이 빠지고 요요 현상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저녁에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속을 어떻게 비우고 또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될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활이 변하면서 그 길이 에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도 사라져서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